살갗을 저미는 듯한 삭풍이 대관령 고갯마루를 휘감아 돌며 어린 소년의 앙상한 다리를 사정없이 후려치고 있었는데 그 바람 소리는 마치 굶주린 짐승의 울부짖음과도 같아 듣는 이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10살 남짓 되어 보이는 개동은 무릎까지 차오르는 눈구덩이 속에서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으나 차마 쓰러지지 못하고 품속을 꽉 움켜쥔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의 품 안에는 식어가는 온기를 간직한 주먹만한 찐 고구마 한 덩이가 들어있었는데 그것은 닷새를 굶은 소년에게 있어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유일한 생명줄이자 세상에 남은 마지막 희망이었다. 눈꺼풀에는 고드름이 매달려 시야를 가렸고 발가락은 이미 감각을 잃어버린 지 오래였으나 개동의 정신을 붙들고 있는 것은 오로지 그 고구마에서 전해지는 미미한 따스함과 곧 입안 가득 퍼질 달콤한 맛에 대한 처절한 갈망뿐이었다. 조금만 더 가서 바람을 피할 곳을 찾으면 그때 먹자. 소년은 갈라진 입술로 주문처럼 중얼거렸으나 위장은 당장이라도 그 음식을 내놓으라며 뱃가죽이 등뼈에 달라붙을 듯이 요동치고 있었다. 그때 흐릿해져가는 개동의 시야에 눈 덮인 바위처럼 웅크리고 있는 거무튀튀한 형체가 들어왔는데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것은 사람이었고 이미 반쯤 눈에 파묻혀 생사조차 알 수 없는 노승이었다. 잿빛 승복은 여기저기 해져서 살이 비쳤고 앙상하게 드러난 목덜미는 시체처럼 창백하여 핏기라곤 찾아볼 수 없었으니 누가 보아도 이미 이승의 끈을 놓은 망자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었다. 개동은 본능적으로 뒷걸음질을 치려 했으나 묘하게도 노승의 가슴팍이 미세하게 오르내리는 것을 목격하고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멈춰서고 말았다. 살아야 한다는 본능은 그냥 지나치라고 소리쳤지만 어린 가슴 깊은 곳에 남아있는 일말의 측은지심이 발목을 잡아끌어 도저히 발을 뗄 수 없게 만들었다. 개동은 떨리는 손으로 품속의 고구마를 확인했는데 그 구수한 냄새가 코끝을 스치자 뱃속에서는 천둥 같은 소리가 나며 침이 질질 흘러내렸다. 이 고구마는 며칠 전 아랫마을 주막집 부엌에서 훔쳐내어 산길을 오르는 내내 아끼고 또 아꼈던 그야말로 자신의 생명 그 자체였다. 개동은 눈밭에 무릎을 꿇고 노승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는데 깊게 패인 주름 사이로 고통스러운 신음이 새어나오고 있어 그 처참함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스님, 정신 차려보시오 스님. 개동이 언손으로 노승의 어깨를 흔들자 노승은 힘겹게 눈꺼풀을 들어 올렸으나 그 눈동자에는 초점이 없었고 그저 허공을 응시할 뿐이었다. 죽어가는 사람의 눈빛을 처음 본 개동은 공포에 질려 숨을 들이켰으나 동시에 저 노승이 겪고 있을 끔찍한 허기가 자신의 것과 다르지 않음을 직감했다. 배고픔이란 짐승이 내장을 파먹는 듯한 고통이며 추위란 뼈마디를 쇠망치로 부수는 듯한 아픔임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개동은 손에 쥐고 있던 고구마를 내려다보며 뼈저린 갈등에 휩싸였다. 이걸 주면 나는 죽는다. 나는 배고파. 죽을 것이다. 소년의 내면에서는 이기적인 생존 본능이 아우성을 쳤지만 눈앞에 노승이 내뱉는 가냘픈 숨소리는 마치 돌아가신 어머니의 마지막 숨결과 겹쳐져 귓가에 맴돌았다. 결국 개동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고구마를 양손에 쥐고 힘을 주었는데 툭 하는 소리와 함께 노란 속살이 드러나며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라 눈보라 속으로 흩어졌다. 그 달콤하고 구수한 향기가 코를 찌르자 개동은 저도 모르게 고구마 반쪽을 입으로 가져갈 뻔했으나 이를 악물고 참아내며 나머지 반쪽을 노승의 입가에 들이밀었다. 스님, 이거라도 드시오. 이거 먹으면 기운이 날 거요. 개동의 목소리는 울먹임으로 떨리고 있었고 노승은 그 냄새에 반응한 듯 본능적으로 입을 벌려 소년이 넣어주는 고구마 조각을 받아 물었다. 차갑게 언 입술 사이로 따뜻한 고구마가 들어가자 노승의 목을대가 움직였고 개동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자신의 손에 남은 반쪽을 허겁지겁 입안으로 털어넣었다. 입안에서 사르르 녹아내리는 고구마의 맛은 천상의 진미와도 같았고 식도를 타고 내려가는 따스함은 얼어붙은 오장육부를 녹이며 온몸에 전율을 일으켰다. 그 작은 반쪽의 고구마가 기적을 일으킨 것인지 아니면 죽음의 문턱에서 삶을 향한 집념이 발현된 것인지 노승의 얼굴에 서서히 혈색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노승은 남은 고구마를 천천히 아주 천천히 씹어 삼키고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상체를 일으켜 세웠는데 그 동작에는 방금 전까지 죽어가던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의 위험이 서려 있었다. 그는 깊은 눈매로 눈앞의 꼬마를 뚫어지게 응시했는데 그 눈빛은 마치 소년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오장육부와 그 안에 깃든 마음의 밑바닥까지 꿰뚫어 보는 듯하여 개동은 저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노승의 목소리는 쇠가 긁히는 듯 탁했으나 그 안에는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어 개동은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개동이라 하옵니다.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고 하여 그리 지었슈. 노승은 개동의 대답을 듣고는 입가에 묘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는데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와중에도 그의 주변만큼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고요하게 느껴지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다. 그는 앙상한 손을 들어 개동의 얼굴을 천천히 훑어보았는데 손가락 끝이 허공을 따라 움직이며 마치 보이지 않는 글자를 새기는 듯했다. 이마가 널찍하니 하늘의 복을 받을 터이나 눈썹 사이가 좁아 초년의 고생은 피할 수 없구나. 허나 인매가 단정하고 눈동자에 사심이 없으니 네가 오늘 베푼 반쪽의 은혜가 훗날 태산 같은 금으로 돌아올 것이니라. 노승의 말은 알 수 없는 선문답 같아서 개동은 그저 눈만 껌뻑거릴 뿐이었으나 그 목소리는 귓가에 쟁쟁하게 울려 뇌리에 깊이 박혔다. 배고픔에 지쳐 환청을 듣는 것인가 싶어 고개를 흔들었으나 노승의 눈빛은 여전히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사실 개동은 태어날 때부터 부모의 얼굴조차 모르고 자란 천의 고아로 남의 집 헛간과 다리 밑을 전전하며 얻어먹은 동량밥으로 목숨을 연명해온 비천한 신세였다. 마을 아이들에게 돌팔매질을 당하기 일쑤였고 겨울이면 얼어 죽지 않기 위해 개들과 뒤엉켜 잠을 청해야 했던 그에게 세상은 차갑고 잔혹한 지옥과도 같았다. 그런 그에게 누군가가 복을 논하고 미래를 이야기해 준 것은 난생 처음 있는 일이었기에 개동은 가슴 한구석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스님, 그게 무슨 말씀이래요? 나는 당장 내일 먹을 것도 없는디. 개동이 울먹이며 되물었으나 노승은 대답 대신 품에서 낡은 염주 하나를 꺼내어 개동의 손에 쥐어주었다. 그 염주는 검게 달고 달아 볼품없어 보였으나 손에 쥐는 순간 기이한 온기가 퍼져나가며 얼어붙은 손끝을 녹이는 듯했다. 이것을 잘 간직하거라. 네가 길을 잃었을 때 혹은 마음이 길을 잃었을 때 이것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노승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그 모습이 마치 거대한 산이 솟아오르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눈보라는 더욱 거세져 한치 앞을 분간하기 어려웠으나 노승은 거침없이 눈 속으로 발을 내디뎠다. 인연이 닿으면 다시 만날 날이 있을 테니 부디 그 맑은 심성을 잃지 말거라. 그 말을 남기고 노승은 바람과 함께 사라졌는데 개동이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을 때는 발자국조차 남지 않아 마치 처음부터 그곳에 아무도 없었던 것만 같았다. 소녀는 멍하니 노승이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다가 손에 쥐어진 염주를 꽉 움켜쥐었다. 꿈이 아니었다. 손에 남은 온기와 뱃속을 채운 반쪽 고구마의 포만감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었다. 개동은 다시금 휘몰아치는 눈보라를 뚫고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는데 신기하게도 조금 전까지 뼈를 깎는 듯했던 추위가 한결 견딜만하게 느껴졌고 다리에는 새로운 힘이 솟아오르는 듯했다. 비록 배는 여전히 고프고 갈 길은 멀었지만 소년의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다. 반쪽이 태산이 된다. 개동은 그 말을 주문처럼 되뇌며 눈 덮인 고개를 넘었다. 굶주림과 추위, 멸시와 천대 속에서 짐승처럼 살아왔던 소년 개동의 운명이 그 눈보라치는 대관령 고개 위에서 반으로 쪼개진 고구마와 함께 갈라지는 순간이었다. 훗날 세상 사람들이 거상장수라 부르게 될 사내의 전설은 바로 이 춥고 배고픈 겨울날의 작은 나눔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었다. 해가 저물어 사위가 어둑해질 무렵 개동은 가까스로 산 아래 마을 어귀에 도착할 수 있었는데 멀리서 보이는 민가의 불빛들이 마치 별처럼 반짝이며 그를 맞이했다. 다리가 풀려 주저앉으면서도 그는 품속의 염주를 확인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막연한 믿음이 생겼다. 그날 밤 어느 집 처마 밑 집더미 속에 파고들어 잠을 청하면서 개동은 꿈을 꾸었다. 끝없이 펼쳐진 황금빛 고구마 밭 한가운데서 그 노승이 인자한 미소로 자신을 손짓해 부르는 꿈을. 눈보라가 멈추고 하늘에는 차가운 달이 떠올라 소년의 잠든 얼굴을 비추고 있었는데 그 얼굴은 고단함 속에서도 묘하게 평온해 보였다. 그러나 이것은
기나긴 시련의 서막일 뿐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제 막 그를 거친 세상의 한가운데로 밀어넣으려 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개동이 눈을 떴을 때는 이미 해가 중천에 떠 있었고 마을은 장날이라도 된 듯 시끌벅적했다. 그는 줄인 배를 움켜쥐고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터로 향했는데 그곳에는 각지에서 몰려든 상단들의 행렬이 길게 이어져 있었다. 그 중에서도 유독 위세를 떨치는 거대한 상단이 눈에 띄었는데 깃발에는 변벤이라는 글자가 큼지막하게 쓰여 있었다. 사람들은 그 상단을 보며 수군거렸는데 저기가 바로 그 악명 높은 변대감내 상단이야. 고혈을 짜내기로 유명하지? 라는 소리가 들려왔다. 개동은 무슨 생각에 이끌렸는지 그 상단의 행렬 뒤를 쫓아가기 시작했다.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라도 해야 했고 어쩐지 저 상단이 자신의 갈 길과 이어져 있다는 예감이 들었기 때문이다. 떡 벌어진 어깨의 짐꾼들이 짐을 나르는 모습을 보며 개동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살아남아야 했다. 노승이 말한 그 태산 같은 금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그는 이 지독한 운명과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세월의 흐름이란 흐르는 물과 같아 잡을 수도 막을 수도 없는 법이라. 대관령 고개에서 눈보라를 맞던 어린 개동이 어느덧 장대한 기고를 갖춘 청년으로 성장하니 강산이 2번이나 변한다는 20년의 시간이 훌쩍 지나 있었다. 이제 그는 개동이라는 아명 대신 장수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었는데 끈질긴 생명력으로 살아남았다는 뜻이기도 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도 천리 길을 마다하지 않는 장사라는 뜻이기도 했다. 한양 최대의 상단인 변대감댁의 뒷마당은 이른 새벽부터 짐꾼들의 거친 숨소리와 짐짝이 부딪히는 소음으로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장수는 쌀 2가마니 무게는 좋게 될 법한 거대한 짐을 등짐지게에 얹고 일어서면서도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았는데 땀방울이 굵은 빗줄기처럼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려 해진 삼배적삼을 흠뻑 적시고 있었다. 그의 굵은 팔뚝에는 억센 핏줄이 지렁이처럼 얽혀 있었고 햇볕에 그을린 구릿빛 피부는 마치 강철을 두른 듯 단단해 보였으나 그 깊은 눈매만은 20년 전 노승을 바라보던 소년의 순수함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었다. 어이 장수, 원뺑이 기어가듯 할 텐가. 오늘 해지기 전까지 저 짐들을 나루터로 보내지 못하면 국물도 없을 줄 알아. 십장 감독관이 휘두르는 몽둥이가 허공을 가르며 위협적인 소리를 냈지만 장수는 그저 묵묵히 고개를 숙여 보일 뿐 대꾸하지 않았다. 변대감의 상단은 조선 팔도에서 긁어모은 재물이 산처럼 쌓이는 곳이었으나 그 밑바닥에서 일하는 일꾼들의 삶은 지옥불에 떨어진 중생의 그것과 다를 바가 없었다.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보리밥 덩어리로 끼니를 때우고 밤이면 빈대와 벼룩이 들끓는 행랑채에서 새우잠을 자야 했으니 인간이라기보다는 말하는 가축에 가까운 대우를 받고 있었다. 그러나 장수는 불평 한마디 없이 그 모진 세월을 견뎌왔는데 힘들 때마다 품속에 깊이 감춰둔 낡은 염주알을 만지작거리며 마음의 중심을 잡았기 때문이었다. 그 염주는 이제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한 검은 빛을 띠고 있었고 장수에게는 유일한 부적이나 다름없었다. 변대감은 탐욕스럽기로 소문난 자로 그의 배는 남산만 하여 제 발끝을 내려다보지 못할 정도였고 기름진 얼굴에는 심술보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다. 그는 돈이 되는 일이라면 나라법도 어기는 것을 서슴지 않았고 아랫사람을 쥐어짜는 재주는 가히타의 추종을 불허했다. 내 돈은 어디 갔어? 10원 한 푼이라도 비면 내 놈들 가죽을 벗겨서 북을 메울 테다. 안채에서 들려오는 변대감의 고함 소리에 마당의 일꾼들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고 장수 역시 잠시 일손을 멈추고 불안한 눈빛으로 안채 쪽을 응시했다. 변대감은 자신의 곳간에 쌓인 재물을 매일 밤 세어보며 희열을 느끼는 위인이었으나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밑빠진 독 같은 욕심을 가지고 있었다. 장수는 그런 주인을 보며 인간의 욕망이란 참으로 끝이 없음을, 그리고 그 끝은 반드시 파멸로 이어진다는 노승의 가르침을 되새기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상단 전체를 뒤흔드는 큰 사건이 발생했으니 한양 조정의 유력한 권세가인 이 판서 댁에서 귀한 손님이 찾아온 것이 화근이었다. 그 손님은 이 판서의 조카이자 거만한 성품을 지닌 젊은 선비였는데 그는 변대감에게 은밀한 거래를 제안하며 자단목으로 만든 고급스러운 함 하나를 맡겼다. 이 안에는 우리 숙부님께서 천국 사신에게 보내실 귀한 백옥 두꺼비가 들어있어. 값이 얼마인지 가늠조차 할 수 없는 물건이니
내일 아침까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것이요. 선비의 으름장에 변대감은 굽실거하며 함을 받아들었고 자신의 침소 깊숙한 곳에 있는 비밀 금고에 그것을 모셔두었다. 변대감은 그 물건을 잘 보관해주는 대가로 챙길 막대한 수수료를 계산하며 입이 귀에 걸렸고 그날 밤 술과 고기를 배불리 먹고 코를 골며 잠이 들었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 비명에 가까운 변대감의 목소리가 상단을 뒤집어 놓았다. 없다. 없어. 백옥 두꺼비가 사라졌다. 변대감은 속옷 차림으로 뛰쳐나와 마당을 방방 뛰며 악을 썼고 그 모습은 마치 미쳐 날뛰는 멧돼지와 같았다. 분명히 금고에 넣어두었고 열쇠는 자신의 품속에 있었건만 아침에 열어보니 함은 텅 비어 있었던 것이다. 상단은 순식간에 공포의 도가니로 변했고 하인들과 일꾼들은 모두 마당에 무릎을 꿇고 벌벌 떨었다. 이 판서댁 물건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단순히 돈을 물어주는 문제가 아니라 변대감의 목이 달아날 수도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었다. 사색이 된 변대감의 눈동자가 뱀처럼 번들거리며 희생양을 찾기 시작했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면 모든 책임을 져야 하기에 그는 누군가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 도둑으로 몰아세운 뒤 물건을 찾아내지 못한 책임을 회피할 심산이었다. 변대감의 시선이 마당 한 구석에서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있는 장수에게 머물렀다. 장수는 상단 내에서도 가장 힘세고 성실했지만 뒤를 봐줄 가족도 없고 친척도 없는 천의 고아였기에 꼬리 자르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먹잇감이었다. 게다가 어제 저녁 장수가 안채 부엌으로 땔감을 나르러 들어갔던 것을 본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이 변대감의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다. 저놈이다. 저놈을 당장 결박하라. 변대감의 손가락이 장수를 향하자 건장한 사병들이 달려들어 장수의 팔을 뒤로 꺾고 무릎을 꿇렸다. 영문도 모른 채 끌려 나온 장수는 억울함에 고개를 들었으나 변대감의 표독스러운 눈빛과 마주치자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음을 직감했다. 내 이놈, 감히 내 집에 들어와 금고를 털어? 내 놈이 어제 안채를 기웃거리는 것을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그 백옥 두꺼비 어디에 숨겼느냐? 변대감은 침을 튀기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고 옆에 있던 마름 관린들도 거들며 장수를 발길질하기 시작했다. 아닙니다. 저는 땔감을 날랐을 뿐 안방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장수가 피를 토하듯 항변했지만 이미 마음을 정한 변대감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아니, 들으려 하지 않았다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매질이 시작되었다. 굵은 몽둥이가 장수의 등짝을 내리칠 때마다 퍽,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살점이 터지고 피가 튀었다. 장수는 이를 악물고 비명을 참아냈지만 고통은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어서 바른 대로 불지 못할까? 내 놈이 훔친 것을 내놓으면 목숨만은 살려주마. 변대감은 회유와 협박을 섞어가며 자백을 강요했으나 장수는 굴복하지 않았다. 거짓으로 죄를 인정하는 순간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마음속 깊이 간직해온 인간으로서의 존엄까지 잃게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다. 그는 맞으면서도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 품속의 염주를 떠올렸다. 이것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20년 전 노승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다. 기이하게도 매질이 계속될수록 장수의 눈빛은 더욱 맑고 또렷해졌는데 그 눈빛에는 원망이나 분노가 아닌 자신을 함정에 빠뜨린 저들의 어리석음을 꿰뚫어보는 서늘한 기운이 서려 있었다. 주변의 일꾼들은 장수가 억울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누구 하나 나서서 변호해주는 이가 없었다. 나섰다가는 자신들도 같은 꼴을 당할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비겁한 침묵만이 마당을 가득 채웠고 장수는 철저하게 고립되었다. 이 독한 놈, 끝까지 오리발을 내밀어? 여봐라. 이놈을 당장 광에 가두고 물 한 모금 주지 마라. 내일 관하로 넘겨서 주리를 틀어버릴 테다. 변대감은 장수의 끈기에 질린 듯 손을 내저었고 피투성이가 된 장수는 질질 끌려가 어둡고 습한 창고에 던져졌다. 육중한 나무 문이 닫히고 빗장이 걸리는 소리가 들리자 비로소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왔다. 차가운 바닥에 쓰러진 장수는 온몸이 부서지는 듯한 통증에 신음했다. 입안은 터져서 비릿한 피맛이 났고 등은 불이 붙은 듯 화끈거렸다. 그러나 육체의 고통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세상에 대한 배신감과 억울함이었다.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한 대가가 고작 이것이란 말인가? 악한 자는 배불리 먹고 떵떵거리는데
왜 선하게 살려 노력한 자신은 이런 시련을 겪어야 하는가? 절망감이 파도처럼 밀려와 그를 집어삼키려 할 때 장수는 품속에서 염주를 꺼내 손에 쥐었다. 어둠 속에서도 염주는 희미한 온기를 발산하며 그의 손바닥을 덮여주었다. 그 온기는 20년 전 눈보라 속에서 느꼈던 그 생명의 온기와 닮아 있었다. 장수는 눈을 감고 호흡을 골랐다. 억울함에 날뛰는 마음을 가라앉히자 이성적인 사고가 돌아오기 시작했다. 변대감이 저리 서두르는 것을 보니 분명 다른 꿍꿍이가 있다. 물건이 사라진 것은 사실일지 모르나 나를 범인으로 지목한 것은 너무나 자기적이다. 그는 옥에 갇힌 신세였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어둠 속에서 그의 감각은 더욱 예리해졌다. 창고 밖에서 들려오는 미세한 발자국 소리, 하인들이 나누는 은밀한 속삭임, 그리고 바람에 실려오는 묘한 냄새까지. 장수는 짐승 같은 직감으로 이 사건 뒤에 변대감조차 모르는 또 다른 음모나 혹은 변대감이 숨기고 있는 더 큰 비밀이 있음을 감지했다. 그날 밤 장수는 끙끙 앓으면서도 잠들지 않았다. 창고 벽 틈새로 들어오는 한 줄기 달빛을 바라보며 그는 다짐했다. 이대로 개죽음을 당할 수는 없다. 누명을 벗고 진실을 밝혀내리라. 그리고 언젠가 이 썩어 빠진 세상을 향해 통쾌한 한 방을 날려주리라. 그때였다. 창고 문 밖에서 아주 작은 인기척이 들려왔다. 경비병의 발소리가 아니었다.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문틈으로 무언가를 밀어넣고 있었다. 장수가 힘겹게 몸을 일으켜 확인해 보니 그것은 꽁보리 주먹밥 한 덩이와 작은 쪽지였다. 쪽지에는 서투른 글씨로 단 한 글자가 적혀 있었다. 찬, 누가 보낸 것일까? 이 삭막한 곳에도 아직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장수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고였다. 시련은 사람을 강하게 만든다고 했던가. 20년의 인내 끝에 찾아온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장수의 지혜와 용기는 비로소 그 단단한 껍질을 깨고 세상 밖으로 나올 준비를 하고 있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창고 안, 썩은 집 냄새와 습한 곰팡이, 내음이 뒤섞인 공기는 숨을 쉴 때마다 폐부 깊숙이 스며들어 기침을 유발했다. 장수는 멍석 위에 쓰러진 채 감각이 없는 다리를 주무르며 가쁜 숨을 몰아쉬었으나 그의 눈동자만큼은 어둠 속에서도 횃불처럼 이글거리고 있었다. 육신의 고통은 살을 파고들었지만 오히려 정신은 찬물에 씻은 듯 맑아져 지난밤의 기억들을 하나하나 되짚어보고 있었다. 변대감의 호들갑, 깨지지 않은 자물쇠, 그리고 짖지 않았던 개들. 모든 정황이 가리키는 진실은 단 하나였다. 도둑은 외부에서 침입한 것이 아니라 내부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자, 아니 그 열쇠를 쥔 주인 자신일 가능성이 농후했다. 장수는 어릴 적 노승이 건네준 염주알을 엄지로 문지르며 생각에 잠겼다. 탐욕은 눈을 멀게 한다 했지. 변대감은 재물에 눈이 멀어 제 발등을 찍을 도끼를 스스로 갈고 있구나. 그때 쥐새끼 한 마리 드나들 틈 없이 굳게 닫혔던 창고 문 빗장이 조심스럽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끼익하는 소음이 정적을 깼고 장수는 반사적으로 몸을 일으켜 경계태세를 갖추었다. 문틈으로 희미한 달빛과 함께 들어온 사람은 놀랍게도 상단의 장부를 관리하는 젊은 서생 칠성이었다. 그는 평소 장수의 성실함을 흠모하여 형님처럼 따르던 이로 겁에 질린 표정으로 주위를 살피며 황급히 안으로 들어왔다. 형님, 접니다. 칠성이요. 제가 몰래 물 한 사발 가져왔습니다. 칠성이는 떨리는 손으로 표주박을 건넸고 장수는 단숨에 물을 들이킨 뒤 칠성이의 손을 꽉 잡았다. 고맙다 칠성아. 네가 이리 위험을 무릅쓰고 올 줄은 몰랐구나. 칠성이는 울먹이며 말했다. 형님이 도둑질을 할 위인이 아니라는 건 걔도 압니다. 대감마님께서 왜 저리 무리수를 두시는지 도통 모르겠습니다. 장수는 칠성이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낮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물었다. 칠성아, 내 말을 잘 듣거라. 어제 새벽 대감마님께서 급히 내보낸 짐이 있느냐? 평소와 다르게 은밀하게 처리된 물건 말이다. 칠성이는 잠시 기억을 더듬더니 무릎을 탁 쳤다. 아, 그러고 보니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새벽녘에 대감마님께서 직접 마름을 시켜 염장 고등어, 괴짝 10개를 뒷문으로 빼내셨습니다. 냄새가 날까봐 급히 처리해야 한다면서 천국 상인왕 서방 내 창고로 보내라 하셨지요. 헌데
칠성이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고등어치고는 괴짝 하나가 유독 무거워 인부들이 끙끙대는 걸 보았습니다. 장수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퍼즐 조각이 맞춰진 것이다. 변대감은 이 판서 조카의 보물을 훔친 척 연극을 꾸미고 실제로는 그 물건을 천국 상인에게 비싼 값에 팔아치우려 했던 것이다. 도난당했다고 핑계를 대면 보관료는 못 받더라도 물건값은 배상할 능력 없다고 배를 내밀거나 뇌물로 무마할 심산이었을 테고 뒤로는 거액의 밀거래 대금을 챙길 수 있는 일석이조의 흉계였다. 그리고 그 희생양으로 만만한 자신을 지목한 것이다. 그 괴짝이다. 백옥 두꺼비는 고등어 뱃속에 숨겨져 있거나 그 괴짝 깊숙한 곳에 박혀 있을 게야. 장수의 확신에 찬 말에 칠성이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형님, 그럼 당장 관아에 가서 고해 바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칠성이가 흥분하여 말했지만 장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지금 관아로 가봤자 변대감의 뇌물을 먹은 이방놈들이 내 말을 믿어주겠느냐? 오히려 무고죄까지 씌워 나를 죽이려 들 것이다. 장수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결단을 내린 듯 비장한 표정으로 말했다. 칠성아, 너에게 부탁 하나만 하자. 내 방 아궁이 밑을 파보면 작은 항아리가 하나 나올 것이다. 내가 20년간 피땀 흘려 모은 돈이다. 칠성이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 귀한 돈을 설마 뇌물로 쓰시려고요? 아니다. 장수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지금 마을 밖을 보아라. 흉년이 들어 굶어 죽는 이들이 천지다. 그 돈을 전부 털어 쌀을 사라. 그리고 내일 아침 상단 대문 앞에서 굶주린 사람들에게 죽을 쑤어 나누어 주거라. 단, 내 이름은 밝히지 말고 그저 하늘이 주는 밥이라고만 하거라. 칠성이는 귀를 의심했다.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황에서 전 재산을 털어 남을 돕겠다니 제정신인가 싶었다. 형님, 그 돈이면 옥조를 매수해서 도망칠 수도 있습니다. 어찌하여? 장수는 칠성이의 어깨를 잡고 부드럽게 말했다. 내가 도망친다면 평생 도둑이라는 누명을 쓰고 살아야 한다. 허나 민심이 움직이면 하늘도 움직이는 법이다. 나는 사람을 믿는다. 어서 가거라. 시간이 없다. 장수의 뜻을 꺾을 수 없음을 안 칠성이는 눈물을 훔치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다시 혼자가 된 장수는 차가운 벽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아깝지 않다면 거짓말일 것이다. 뼈 빠지게 일해 모은 돈, 언젠가 작은 땅이라도 사서 늙은 농부가 되는 것이 꿈이었던 돈이었다. 하지만 그 돈을 움켜쥐고 죽느니 차라리 죽어가는 이들의 목숨줄이라도 되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다. 그것이 20년 전 눈보라 속에서 자신에게 반쪽 고구마를 건네받은 노승이 가르쳐준 나눔의 도더였다. 장수의 마음속에는 기이한 평온함이 찾아왔다. 모든 것을 내려놓으니 오히려 두려움이 사라지고 용기가 솟아나는 것만 같았다. 다음 날 아침, 변대감의 상단 앞은 전대미문의 광경으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커다란 가마솥 수십 개가 걸리고 하얀 김이 피어오르며 구수한 밥 냄새가 진동하자 사방심리 굶주린 백성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든 것이다. 이게 웬 떡이냐? 아니 웬 밥이냐? 어느 독지가가 베푸는 것이냐? 사람들은 허겁지겁 죽을 받아먹으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칠성이와 동료 일꾼들은 땀을 뻘뻘 흘리며 죽을 퍼주었고 그들 사이로 은밀한 소문이 바람처럼 퍼져나갔다. 이게 다 옥에 갇힌 장수라는 짐꾼이 평생 모은 돈을 내놓은 거래. 들었어? 뭐? 장수 말이야. 도둑 누명을 쓰고 갇힌 그 장수? 세상에 그런 의인이 도둑질을 했다고? 변대감이 덮어씌운 게 분명해. 천하의 몹쓸 놈. 민심은 순식간에 요동쳤다. 밥 한 그릇의 위력은 대단했다. 사람들의 배가 채워지자 그동안 억눌려왔던 변대감에 대한 분노가 본물 터지듯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안채에서 느긋하게 아침상을 받던 변대감은 밖에서 들려오는 웅성거림에 숟가락을 놓았다. 밖에 이게 무슨 소란이냐. 마름이 사색이 되어 뛰어들어왔다. 대감마님, 큰일 났습니다. 대문 앞에 거짓대가 몰려들어 난리가 났는데 그들이 죄다 장수를 석방하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변대감은 기가 막혀 벌떡 일어났다. 뭐라? 감히 천한 것들이 반란이라도 일으키겠다는 거냐? 그가 대문 앞으로 뛰쳐나가 보니 수백 명의 백성들이 상단을 에워싸고 험악한 눈초리로 그를 노려보고 있었다. 장수를 내놓아라. 죄 없는 사람을 가두지 마라. 함성은 점점 커져 천지를 진동할 기세였다. 변대감은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단순히 도둑 하나 잡아넣는 일이라 생각했건만 일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린 것이다. 이 소란스러운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는 날카로운 시선이 있었으니 갓을 깊게 눌러쓰고 낡은 도포를 입은 한 선비였다. 그는 남루한 행색과는 달리 눈빛만은 매서운 칼날처럼 빛나고 있었다. 선비는 죽을 받아먹으며 기뻐하는 아이들의 모습과 옥에 갇힌 이를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백성들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허허, 진흙 속에서 연꽃이 피었구나. 소문이 헛되지 않았어. 그는 품속에서 낡은 마패 하나를 만지작거리며 옆에 서 있던 호위무사처럼 보이는 사내에게 나지막이 속삭였다. 왕 서방 내 창고를 급습하여 그 염장고등어 괴짝을 확보하라. 그리고 관아에 내 출두를 알릴 준비를 하라. 호위무사는 짧게 고개를 숙이고는 인파 속으로 사라졌다. 한편 오간의 장수는 밖에서 들려오는 함성을 들으며 가슴이 벅차오름을 느꼈다. 자신이 뿌린 작은 씨앗이 거대한 나무가 되어 자신을 지켜주고 있었다. 하지만 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변대감은 궁지에 몰릴수록 더욱 독해질 것이 뻔했다. 아니나 다를까 옥문이 거칠게 열리더니 포졸들이 들이닥쳤다. 나와라. 관아로 압송이다. 포졸들은 장수를 거칠게 끌어내어 오랏줄로 꽁꽁 묶었다. 장수가 끌려 나오자 대문 앞의 군중들은 더욱 거세게 항의했지만 무장한 포졸들이 창을 휘두르며 길을 돕다. 장수는 사람들을 향해 옅은 미소를 지어 보이며 안심시키려 애썼다. 걱정 마시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고요했다. 관아로 끌려가는 길, 장수의 머릿속에서는 마지막 승부수가 그려지고 있었다. 변대감은 작물, 즉 백옥 두꺼비를 이미 빼돌렸다고 생각하여 자신만만할 것이다. 하지만 칠성이가 확인한 그 괴짝이 아직 왕 서방의 창고에 남아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변대감의 숨통을 끊을 결정적인 증거가 될 터였다. 문제는 시간이었다. 왕 서방이 눈치를 채고 물건을 옮기기 전에 혹은 변대감이 손을 쓰기 전에 증거를 찾아내야 했다. 장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20년 전 그날처럼 하늘은 맑고 푸르렀다. 스님, 보고 계십니까? 제 믿음이 틀리지 않았음을 보여주소서. 사또가 앉아있는 동헌마당에 장수가 무릎 꿇려졌다. 변대감은 사또의 옆자리에 거만하게 앉아 장수를 내려다보며 비릿한 웃음을 흘리고 있었다. 네 이놈, 관아에 왔으니 이제 이실 짓고 하렸다. 훔친 물건을 어디에 숨겼느냐. 사또가 호통을 쳤지만 사또의 눈빛 역시 탐욕으로 번들거리는 것이 변대감과 한패임이 분명해 보였다. 장수는 고개를 똑바로 들고 외쳤다. 사또, 소인은 결코 훔치지 않았습니다. 진짜 도둑은 저 높은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장수의 당당한 외침에 장내는 술렁거렸고 변대감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해졌다. 저놈이 미쳤나? 당장 주리를 틀어라. 변대감이 길길이 날뛰자 형방이 형틀을 대령했다. 그 순간 장수는 군중 틈에 섞여 있는 칠성이와 눈이 마주쳤다. 칠성이는 고개를 아주 살짝 끄덕였다. 무언가 일이 성사되었다는 신호였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아까 그 갓쓴 선비가 군중의 맨 앞줄에 서서 부채를 펴들고 이 상황을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었다. 장수의 직감이 말하고 있었다. 이제 때가 되었다고. 거센 바람이 불어와 흙먼지를 일으키며 마당을 휘감았다. 마치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의 고요함처럼 팽팽한 긴장감이 관아를 감싸고 돌았다. 장수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최후의 변론을 준비했다. 지혜와 진실, 그리고 그가 쌓아온 덕이 악을 심판할 순간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형틀에 묶인 장수의 사지가 비틀리기 직전 관아의 마당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와도 같았는데 내리쬐는 태양 볕 아래 번들거리는 육모 방망이의 위압감은 보는 이들의 오금을 저리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사또는 귀찮다는 듯 부채질을 해대며 이놈이 매 맛을 봐야 정신을 차릴 게냐. 어서 매우 쳐라 하고 호통을 쳤고 그 옆에 변대감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장수가 고통에 몸부림칠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형리들이 곤장을 높이 쳐들자 구경하던 백성들은 차마 눈을 뜨지 못하고 고개를 돌리거나 탄식을 내뱉었으나 장수는 두 눈을 부릅뜨고 사또를 향해 마지막 힘을 짜내어 외쳤다. 사또, 제 살이 찢어지는 것은 두렵지 않으나 진실이 묻히는 것은
죽어서도 눈을 감지 못할 원통함이 옵니다. 변대감이 어제 새벽 왕 서방에게 보낸 고등어 괴짝을 확인해 주십시오. 그 안에 모든 답이 들어 있습니다. 장수의 절규는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져 관아의 담장을 넘었으나 사또는 콧방귀를 뀌며 형리들에게 손짓했다. 시끄럽다. 저 입을 당장 다물게 하라. 멈추시오. 바로 그 순간 벼락 같은 고함 소리가 군중의 뒤편에서 터져나와 관아를 뒤흔들었으니 곤장을 내리치려던 형리들이 깜짝 놀라 동작을 멈추고 소리 난 쪽을 바라보았다. 군중이 홍해처럼 갈라지며 나타난 이는 다름 아닌 아까 그 남루한 행색의 선비였는데 그의 손에는 더 이상 낡은 부채가 아닌 햇빛을 받아 찬란한 금빛을 뿜어내는 마패가 들려 있었다. 선비는 갓을 벗어 던지며 우렁찬 목소리로 외쳤다. 암행어사 출도야. 역졸들은 관아의 모든 출입구를 봉쇄하고 부정부패한 탐관오리와 악덕 상인을 포박하라. 그 목소리는 마치 호랑이의 포효와 같아 듣는 이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고 순식간에 관아 안팎은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암행어사? 암행어사라고? 사또는 부채를 떨어뜨리며 사시나무 떨듯 떨었고 변대감은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뒷걸음질 치다 의자에 걸려 나뒹굴었다. 암행어사 출도요. 사방에서 영맥자가 쓰인 깃발을 든 역졸들이 물밀듯이 들이닥쳐 포졸들을 제압하고 관아를 장악했는데 그 기세가 얼마나 맹렬한지 누구 하나 감히 저항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암행어사는 위풍당당하게 동헌으로 걸어 올라가 사또의 자리에 앉았고 조금 전까지 위세를 떨치던 사또와 변대감은 이제 죄인의 신세가 되어 마당에 무릎을 꿇게 되었다. 상황이 순식간에 역전되자 백성들은 웅성거리며 환호성을 질렀고 억울하게 매를 맞을 뻔했던 장수는 멍하니 이 믿기지 않는 광경을 바라보았다. 어사는 형틀에 묶인 장수에게 다가가 직접 오랏줄을 풀어주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고생 많았다. 네 의로운 외침이 헛되지 않았음을 내 보여주마. 장수는 어사의 얼굴을 가까이서 보고는 깜짝 놀랐는데 그는 다름 아닌 며칠 전부터 장터 국밥집에서 마주쳤던 그 허름한 선비였기 때문이었다. 어사는 다시금 엄한 표정으로 돌아와 변대감을 내려다보며 꾸짖었다. 내 죄를 네가 알렸다. 탐욕에 눈이 멀어 죄 없는 이를 도둑으로 몰고 그것도 모자라 국법을 어기고 밀무역까지 자행하다니 내 놈의 죄는 능지처참을 해도 모자랄 것이다. 변대감은 바닥에 머리를 뒀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아이고 나리 억울합니다. 저놈이 저를 모함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저 잃어버린 물건을 찾으려 했을 뿐 밀무역이라니 당치도 않습니다. 끝까지 발뺌하는 변대감의 뻔뻔함에 어사는 차가운 냉소를 지으며 손을 들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여봐라. 왕 서방 창고에서 압수한 그 물건을 대령하라. 어사의 명이 떨어지자마자 칠성이와 역졸들이 끙끙대며 커다란 나무 괴짝 하나를 들고 들어와 마당 한가운데 내려놓았다. 비릿한 고등어 썩는 냄새가 진동했지만 사람들의 눈은 오로지 그 괴짝에 쏠려 있었다. 열어라. 어사의 호령에 역졸이 쇠지렛대로 괴짝 뚜껑을 뜯어내자 소금에 절인 고등어들이 가득 들어차 있었다. 변대감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소리쳤다. 보십시오. 생선뿐이지 않습니까? 저놈이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어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칠성이에게 눈짓했다. 칠성이는 결연한 표정으로 괴짝을 뒤집어 생선들을 바닥에 쏟아부었다. 수십 마리의 고등어가 쏟아져 나오고 그 밑바닥에서 기름종이와 솜으로 겹겹이 쌓인 묵직한 꾸러미가 툭 하고 떨어졌다. 변대감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고 입은 벌어졌으나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칠성이가 떨리는 손으로 꾸러미를 풀어 헤치자 그 안에서 눈이 부시도록 하얀 광채를 내뿜는 백옥 두꺼비가 모습을 드러냈다. 햇살 아래 영롱하게 빛나는 백옥의 자태에 구경하던 모든 이들이 탄성을 질렀다. 이럴 수가. 변대감은 넋이 나간 듯 주저앉아 오줌을 지리고 말았다. 명백한 물증 앞에 더 이상의 변명은 통하지 않았다. 어사는 서슬퍼런 목소리로 죄목을 읊었다. 변가는 듣거라. 너는 이 판서댁 물건을 횡령하여 사리사욕을 채우려 했고 그 죄를 덮기 위해 선량한 장수를 희생양으로 삼았다. 또한 흉년의 백성을 구휼하기는커녕 고혈을 쥐어짜 원성이 자자하니 내 너의 재산을 몰수하여 국고에 환수하고 빈민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며
너는 평생 귀양을 보내어 죄를 씻게 할 것이다. 이어서 어사는 사또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너 또한 고을의 수령으로서 공정함을 잃고 뇌물에 눈이 멀어 악인의 편에 섰으니 파직은 물론이요 의금부로 압송하여 엄히 다스릴 것이다. 주상 같은 판결이 내려지자 백성들은 암행어사 만세, 장수 만세를 외치며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 묵은 체증이 싹 내려가는 통쾌한 순간이었다. 죄인들이 끌려나가고 마당이 정리되자 어사는 장수를 조용히 불렀다. 장수는 황송하여 어사 앞에 무릎을 꿇었으나 어사는 그를 일으켜 세우며 장수의 품속에 있는 염주를 가리켰다. 그 염주, 잠시 볼 수 있겠느냐? 장수가 조심스럽게 염주를 건네자 어사는 그것을 받아들고 감회에 젖은 듯 한참을 어루만졌다. 이 염주는 내 스승님이신 해월 국사님의 것이다. 20년 전 국사님께서 조정의 혼란을 피해 잠시 세상을 등지고 수행을 떠나셨을 때 잃어버리셨다고 하셨지. 장수는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떴다. 해월 국사님이라니요? 저는 그저 지나가던 노스님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어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장수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스승님께서는 입적하시기 전 내게 유언을 남기셨다. 내 염주를 가진 자를 찾거든 그가 태산 같은 금보다 더 귀한 마음을 지닌 자임을 알라. 그는 눈보라 속에서 자신의 생명을 쪼개어 나를 살린 은인이다 라고 말이다. 어사의 눈가에 물기가 어렸다. 자네가 바로 그 소년이었구나. 스승님께서 말씀하신 반쪽의 자비가 20년의 세월을 건너 오늘 비로소 열매를 맺은 것이다. 장수는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20년 전 눈보라 속의 그 노승이 그리고 그가 남긴 예언 같은 말들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음을 장수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스님, 제 보잘것없는 반쪽 고구마를 그리 귀하게 여겨주셨습니까? 어사는 장수의 두 손을 꼭 잡았다. 자네가 옥중에서 전 재산을 털어 백성을 구휼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것이야말로 스승님의 가르침을 몸소 실천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자네는 누명을 벗은 것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진정한 의인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어사는 즉석에서 붓을 들어 장수에게 표창장을 써내렸고 몰수된 변대감의 재산 중 일부를 장수에게 포상금으로 하사하라고 명했다. 이 재물은 내가 흘린 피땀과 눈물의 대가이니 부디 세상의 빛이 되는 곳에 써다오. 장수는 떨리는 손으로 표창장을 받아들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파란 하늘에 구름 한 점이 유유히 흘러가는데 마치 노승의 인자한 미소처럼 보이는 것은 착각일까? 그날 밤 장순의 오두막은 축제 분위기였다. 칠성이와 동료 일꾼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어 장수의 무사 귀환을 축하했다. 술과 고기가 넘쳐났지만 장수는 화려한 잔치상보다는 어사가 돌려준 낡은 염주를 더욱 소중히 쥐고 있었다. 그는 사람들 틈에서 빠져나와 조용히 마당 평상에 걸터 앉았다.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이 보석처럼 박혀 있었고 선선한 바람이 불어와 상처 입은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다. 사람이 사람을 살리는 마음, 그것이 결국 나를 살렸다. 장수는 가슴 깊이 새겨진 깨달음을 되새기며 미소 지었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변대감의 몰락은 그저 시작일 뿐 장수에게 주어진 막대한 재물과 명성은 그에게 새로운 책임과 또 다른 형태의 삶을 요구하고 있었다. 그는 이제 단순한 짐꾼이 아니라 한양 상권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된 것이다. 하지만 장수는 알고 있었다. 부귀영화는 아침 이슬과 같아 해가 뜨면 사라지지만 사람의 덕은 바위처럼 굳건하여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다는 것을. 그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이제 그는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춥고 배고픈 세상의 모든 개동이들을 위해 살아가리라 다짐했다. 어느덧 밤이 깊어 새벽 닭이 울 무렵 장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동쪽 하늘을 바라보았다. 붉게 타오르는 여명은 지난밤의 어둠을 밀어내고 찬란한 새 아침을 예고하고 있었다. 고통과 시련의 긴 터널을 빠져나온 장수의 앞길에 바야흐로 꽃길이 펼쳐지려 하고 있었다. 20년 전 심은 작은 고구마 반쪽이 거대한 숲이 되어 그를 감싸 안은 밤, 장수는 생애 처음으로 깊고 평온한 잠에 빠져들었다. 세월의 수레바퀴는 멈추지 않고 굴러가 어느덧 장수의 머리에도 하얀 서리가 내려앉았으니 그가 누명을 벗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 지도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 있었다.
변대감이 떵떵거리며 살던 그 으리으리한 기와집은 이제 광재원, 광재웬이라는 현판을 내걸고 오갈 데 없는 이들을 품어주는 보금자리로 변해 있었다. 과거에는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는 비명소리가 담장을 넘었다면 지금은 아이들의 글 읽는 소리와 아낙네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구수한 밥 짓는 냄새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다. 장수는 나라에서 하사받은 포상금과 변대감에게서 환수한 재물을 단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고 굶주린 자에게는 밥을, 병든 자에게는 약을, 배움에 목마른 아이들에게는 글을 가르치는 데 쏟아부었다. 사람들은 그를 장수대감이라 높여 부르려 했으나 그는 손사래를 치며 여전히 자신을 장수라 부르게 했고, 비단옷 대신 흑투성이 무명옷을 입고 텃밭에서 호미질을 하는 것을 낙으로 삼았다. 어느 늦가을 오후, 붉게 물든 단풍이 광재원의 마당을 수놓고 있을 때 장수는 뒷마당 텃밭에 쭈그리고 앉아 고구마를 캐고 있었다. 굵직한 고구마 줄기를 걷어내고 호미로 흙을 파내자 탐스러운 잔유빛 고구마들이 주렁주렁 딸려 나왔다. 허허, 올해도 실하게 여물었구나. 장수의 얼굴에 어린아이 같은 미소가 번졌다. 그에게 고구마는 단순한 작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목숨을 구했고 인생을 바꿨으며 나눔의 참뜻을 깨닫게 해준 성물 승욱과도 같았다. 그때 꼬질꼬질한 얼굴의 아이들 대여섯 명이 쪼르르 달려와 장수의 등 뒤에 매달렸다. 할아버지, 고구마 쪄주세요. 배고파요. 장수는 흙 묻은 손으로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껄껄 웃었다. 오냐, 오냐. 내 이럴 줄 알고 솥에 불을 지펴놓았다. 어서 가자. 가마솥 뚜껑을 열자 하얀 김과 함께 달콤하고 구수한 향기가 마당 가득 퍼져나갔다. 아이들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고구마를 받아들고는 호호 불어가며 맛있게 먹기 시작했다. 볼이 미어터져라. 고구마를 베어 무는 아이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장수의 눈가는 촉촉하게 젖어들었다. 수십 년 전 눈보라치는 대관령 고개에서 자신도 저런 허기로 고통받았었다. 그때 그 노승에게 건넨 반쪽의 고구마가 아니었다면 지금의 이 평화로운 풍경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장수는 품속에서 이제는 날과 실이 끊어질 듯 위태로운 염주를 꺼내어 만지작거렸다. 스님, 보고 계십니까? 당신이 살려낸 생명이 또 다른 생명들을 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신이 말씀하신 태산 같은 금입니까? 그러던 어느 해 겨울, 유난히 혹독한 추위가 찾아와 온 세상을 꽁꽁 얼어붙게 만들었다. 눈은 쉬지 않고 내려 길을 끊어 놓았고 급감이 떨어진 가난한 집들은 냉골에서 떨어야 했다. 장수는 광재원의 곳간을 활짝 열어 비축해둔 식량과 택감을 아낌없이 풀어놓았다. 누구도 굶어서는 안 된다. 누구도 얼어 죽어서는 안 된다. 늙고 병든 몸을 이끌고 직접 수레를 끌며 눈길을 헤치고 고립된 산골 마을까지 찾아다니는 장수의 모습은 마치 살아있는 보살과도 같았다. 그의 헌신 덕분에 그해 겨울, 그 고을에서는 단 한 명의 아사자도 동사자도 나오지 않았다.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했다. 하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려고 장수 어르신을 보내주셨다라고. 겨울이 지나고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오던 날, 장수는 기력이 쇠하여 자리에 눕게 되었다. 평생을 남을 위해 헌신하며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은 탓이었다.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과 그가 거두어 키운 고아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와 그의 쾌유를 빌었다. 칠성이는 이제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어 장수의 머리맡을 지키며 눈물을 흘렸다. 형님, 아직 가시면 안 됩니다. 저랑 같이 뱃마루에서 탁주 한 잔 더 하셔야지요. 장수는 힘없는 손을 들어 칠성이의 손을 잡고 희미하게 웃었다. 칠성아, 울지 마라. 내 삶은 이미 차고 넘치도록 복을 받았다. 나는 여한이 없다. 그날 밤, 장수는 혼자 있고 싶다며 사람들을 물렸다. 창호지 문 너머로 은은한 달빛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고 장수는 힘겹게 몸을 일으켜 벽에 기대 앉았다. 숨이 가빠오고 시야가 흐릿해지는 것을 느끼며 그는 자신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음을 직감했다. 그때 방문이 소리 없이 열리더니 향긋한 흙내음과 함께 신선한 바람이 불어들어왔다. 장수가 고개를 들자 놀랍게도 방 한가운데에 그 옛날 대관령의 노승이 서 있었다. 20년 전, 아니 이제는 50년 전의 그 모습 그대로 낡은 승복을 입고 인자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스님, 장수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노승은 천천히 다가와 장수의 앞에 앉았다. 장수야, 참으로 먼 길을 잘 걸어왔구나. 노승의 목소리는 봄바람처럼 따뜻하여 장수의 귓가에 맴돌던 죽음의 공포를 씻은 듯이 사라지게 했다. 스님, 제가 잘 살았습니까? 그 반쪽 고구마 값을 다 치렀습니까? 장수가 어린아이처럼 묻자 노승은 고개를 저으며 껄껄 웃었다. 반쪽이라니? 너는 이미 그 반쪽으로 온 세상을 배불리지 않았느냐? 너의 곳간은 비었으나 너의 마음밭에는 썩지 않는 황금 열매가 가득하니 이보다 더 큰 부자가 어디 있겠느냐? 노승은 장수의 손에 쥐어진 낡은 염주 위에 자신의 손을 포개었다. 그 순간 장수의 몸을 짓누르던 통증과 고단함이 씻은 듯이 사라지고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이제 짐을 내려놓거라. 무거운 등짐도 세상의 아픔도 다 내려놓고 편히 쉬거라. 노승의 말에 장수는 안도감에 젖어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의 뇌리에는 지난 세월의 파노라마가 스쳐 지나갔다. 배고픔에 울던 어린 시절, 짐꾼으로 흘린 땀방울, 억울했던 옥살이, 그리고 나눔을 통해 얻은 수많은 사람의 미소들, 그 모든 것이 하나로 어우러져 찬란한 빛이 되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장수는 마지막 숨을 길게 내쉬며 평온한 미소를 지었다. 그의 손에서 툭 하고 염주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고요한 방안을 울렸다. 다음 날 아침, 칠성이가 방문을 열었을 때 장수는 마치 깊은 잠에 빠진 듯 편안한 얼굴로 세상을 떠나 있었다. 방 안에는 어디서 났는지 모를 은은한 고구마꽃 향기가 가득 차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것이 하늘이 의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한 것이라 믿었다. 장수의 장례는 고을 전체가 울음바다가 된 가운데 국장고장에 버금갈 만큼 성대하게 치러졌다. 상여가 나가는 길에는 수천 명의 백성들이 하얀 소복을 입고 뒤를 따랐으며 그 행렬이 십리 밖까지 이어졌다. 사람들은 그를 양지 바른 언덕에 묻고 그 앞에 비석 하나를 세웠다. 비석에는 화려한 관직명 대신 생전 그가 가장 듣기 좋아했던 이름이 새겨졌다. 거상주상, 이자 빈민의 아버지, 고구마 할아버지 장수 여기 잠들다. 세월이 흘러 장수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어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다. 사람들은 힘들고 지칠 때면 장수의 무덤을 찾아가 위로를 받았고 누군가 욕심을 부리려 할 때면 장수 어르신의 반쪽 고구마 이야기를 아느냐 며 서로를 타일렀다. 광제원은 후대에도 계속 이어져 배고픈 이들의 쉼터가 되었고 그 뒷마당에는 해마다 봄이면 자줏빛 고구마 꽃이 피어나는데 사람들은 그 꽃을 보며 행운이 찾아올 징조라 여겼다. 어느 맑은 날 장수의 무덤가에 핀 들꽃 위로 나비 한 마리가 날아와 앉았다. 바람이 불어와 나비를 흔들었지만 나비는 꿋꿋하게 날개짓을 하며 하늘 높이 날아올랐다. 마치 보잘것없던 고아 소년이 시련을 딛고 일어나 세상을 향기롭게 만든 것처럼 나눔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돌고 돌아 더 큰 사랑으로 돌아온다는 진리. 그 단순하고도 위대한 가르침은 대관령의 바람을 타고 오늘도 우리 곁에 머물고 있다.